나는 3천만 원이면 돼. 나머지는 당신이 다 가져. 국민연금도 포기할게. 5년 동안 이혼을 요구하던 남편이 저에게 한 말입니다. 5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요양원에 5년 넘게 계시다 세상을 떠나셨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남편은 말이 없어졌습니다. 원래도 말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마저도 하지 않기 시작했죠. 답답했지만 슬퍼서 그러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유를 물었지만 남편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혼하고 싶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저는 시어머니 문제로 서운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요양원에 계실 때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직 자식들도 결혼하지 않았는데 이혼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으면 애들 결혼시키고 나서 다시 말하라고 했죠. 그렇게 2년 후 아들이 결혼하자마자 남편은 다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자식들도 다 결혼했으니 헤어지자고 했어요. 저는 또 그 소리냐고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유가 없다고 그냥 하고 싶다는 말만 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이유 없이 이혼하는 게 말이 되냐고. 이유를 들어보고 이해가 가면 해주겠다고 했지만 남편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1년 전 남편이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고향집에 내려가 혼자 살겠다며 3천만 원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재산과 국민연금은 다 포기할 테니 이혼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결국 이혼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유를 물었지만 남편은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1년 후 시어머니 기일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제사를 도와주려고 남편 고향집에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곳에서 저는 남편이 왜 그렇게까지 이혼을 원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걸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6년 전 남편이 은퇴를 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일했는데 정년이 됐다면서 나왔죠. 퇴직금은 얼마 안 됐습니다. 30년 넘게 다녔는데 고작 그거였어요. 그래도 수고했다고 한 달은 푹 쉬라고 했습니다. 평생 일만 했으니까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남편은 움직일 생각을 안 했어요. 소파에 누워서 TV만 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어요. 평생 일했으니 좀 쉬고 싶겠지 싶었습니다. 근데 석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도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 같지도 않았죠. 저는 슬슬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월급이 끊기니까 생활비가 빠듯했거든요. 아들 석진이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저축해둔 돈도 많지 않았어요. 매달 나가는 돈은 그대로인데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까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일을 좀 알아보라고 했어요. 경력이 있으니까 어디 작은 회사라도 들어가면 되지 않겠냐고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나이에 누가 받아주겠냐며 조금만 더 쉬겠다고 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결국 제가 일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집 근처 식당에서 주방보조 일을 시작했어요.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했어요. 설거지하고 반찬통 나르고 바닥 닦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니까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남편이 안 하면 제가 해야죠. 퇴근하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됐습니다.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남편이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와도 고개도 안 돌렸습니다. 화면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잔소리 해봤자 싸움만 되니까요. 씻고 밥 차려서 같이 먹었습니다. 밥 먹을 때만큼은 조용했어요. 그날도 똑같았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와서 씻고 밥을 차렸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 수저를 들었습니다. 밥을 먹는데 남편이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말을 꺼냈어요. 나 용돈 좀 더 줘. 10만 원으로는 아무것도 못해.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뭐라고 한 거지? 10만 원으로 부족하다고요. 집에서 노는 사람이 10만 원이면 충분하지. 뭘 더 달라고 해요.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남편이 시무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담뱃값도 안 돼. 친구들도 못 만난다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담배를 끊으면 되잖아요. 친구를 꼭 만나야 해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돈 필요하면 나가서 일해요. 누군 좋아서 일하는 줄 알아요? 생활비도 부족한데 무슨 용돈 타령이에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밥맛이 뚝 떨어졌어요. 숟가락을 내려놓고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 걸 보면 불쌍하기도 했어요. 근데 화가 더 컸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일했어요. 남편은 경제 개념이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도 관리를 못했어요. 성격도 소심해서 큰 소리 한 번 못 쳤죠. 그래서 제가 모든 걸 결정해야 했습니다. 집안일이든 아이 교육이든 돈 문제든 다 제가 했어요. 남편은 군소리 없이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편했어요. 내 뜻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40년을 그러고 살다 보니까 지쳤습니다. 나도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남편한테는 기댈 수가 없었어요. 기대면 같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남편은 또 소파로 가서 TV를 켰습니다.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닦았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나. 남편은 변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저만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몸은 점점 힘들어지는데 앞으로가 막막했어요. 남편이 은퇴하고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신 지 5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치매 초기였는데 점점 심해지셨어요. 나중에는 가족 얼굴도 못 알아보셨죠. 남편이 가끔 면회를 갔는데 어머니가 누구세요 하고 물으셨대요. 그때마다 남편이 얼마나 속상해했는지 몰라요. 장례를 치르고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는 남편은 말이 없어졌어요. 원래도 말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마저도 안 하기 시작했죠. 밥 먹자고 해도 고개만 끄덕였어요. 잠은 잘 잤는지 물어봐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거나 방에 들어가서 누워 있었어요. 저는 힘내라고 위로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편히 쉬시는 거라고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어요. 뭔가 말을 하려다가 그만두는 것 같았습니다. 표정이 없었고 눈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안쓰럽기도 했지만 솔직히 저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시어머니
상태가 안 좋다는 연락이 자주 왔거든요. 요양원에서 전화가 올 때마다 남편이 저한테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근데 저는 매번 못 간다고 했습니다. 식당 일이 바쁘기도 하고 휴가를 낼 수 없었거든요. 남편은 그때마다 혼자 요양원에 다녀왔습니다. 남편이 요양원비 보태달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어머니, 상태가 안 좋아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면서요. 저는 지금 빠듯하다고 많이는 못 준다고 했습니다. 생활비 아끼고 아껴도 모자랐거든요. 결국 조금만 보탰어요. 남편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시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갔어야 했나? 돈을 더 들였어야 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일을 안 하면 생활비가 없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지만 조금씩 밥도 먹고 TV도 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좀 정신이 돌아오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퇴근하고 들어와서 밥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김치를 집어 먹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눈빛이었어요. 왜요? 무슨 할 말 있어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남편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어요. 우리 이혼하자. 너무 놀라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한 달 동안 말 한마디 없던 사람이 처음 한 말이 이혼이라니요. 한 달 동안 입도 안 떼더니 뜬금없이 무슨 이혼이에요. 제가 어이없다는 투로 말했어요. 남편은 대답 없이 밥만 떴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혹시 시어머니 일 때문에 서운해서 그런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머니 못 돌봐서 서운해서 그래요? 일 다니느라 어쩔 수 없었잖아요. 당신도 알잖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것 때문 아니야.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감정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럼 뭐 때문인데요? 말을 해봐요. 제가 다그치듯 물었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만 먹었죠. 그런 남편을 보니 너무 답답했습니다. 이혼하자는 말은 꺼내놓고 이유는 안 말해주니까요. 도대체 뭐가 불만인 건지,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혼이에요. 말해봐요. 제가 또 물었어요. 남편은 귀찮다는 듯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됐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혼자 식탁에 앉아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왔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밥상을 치웠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남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우리 이혼하자.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소심한 남편이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마음이 약해져서 삐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그렇게 넘겼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남편은 틈만 나면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아침에 밥 먹다가도 갑자기 이혼 이야기를 꺼내고 저녁에 TV 보다가도 헤어지자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넘겼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저도 서서히 지쳐갔어요. 식당 일도 힘든데 집에 오면 남편은 이혼 타령이었습니다. 짜증이 안 날 수가 없었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신발도 제대로 못 벗고 거실로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털썩 앉아서 눈을 감았어요. 저녁 차리기 전에 5분만이라도 쉬고 싶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제 앞에 서더니 뭔가 말하고 싶은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저는 눈을 감은 채로 내버려뒀습니다. 피곤해서 상대할 기운이 없었거든요. 제발 오늘만큼은 가만히 있어달라고 속으로 빌었어요. 있잖아. 우리 이혼하자. 또 그 소리였습니다. 하루 종일 식당에서 허리 휘어가며 일하고 왔는데 집에 오자마자 이혼 타령이라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번에는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싶었죠. 당신 일도 안 하는데 이혼하면 뭐 먹고 살 건데요? 계획이라도 있어요? 제가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깐 뜸을 들이더니 그건 알아서 하겠다고 대답했어요. 알아서 한다니까 어이가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던 사람이에요.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던 사람입니다. 용돈 10만 원도 아껴 쓰지 못해서 더 달라고 하던 사람이 혼자 살면 뭘 어떻게 알아서 한다는 건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들 석진이가 아직 결혼도 안 했다고요. 석진이 결혼식에 나 혼자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돼서 아들 생각은 안 해요? 제가 쏘아붙였습니다. 석진이는 35인데 아직 미혼이었어요. 여자친구는 있다고 들었는데 결혼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결혼할 텐데 그때 부모가 이혼한 상태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혼주석의 아버지 자리가 비어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만 숙이고 서 있었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답답해서 왜 자꾸 이혼을 하자고 하는 건지 이유를 말해보라고 했어요. 뭐가 불만인 건지,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알아야 생각을 해볼 거 아니냐고요. 당신 속에 뭐가 있는 건지 말을 해야 내가 이해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남편은 입을 꾹 다물었어요. 혹시 시어머니 일 때문에 아직도 서운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자주 못 가서 그런 거냐고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뭔데요? 용돈 때문이에요? 용돈 안 올려줘서 그래요? 제가 또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용돈 더 달라고 했다가 제가 한심하다고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삐진 건가 싶었죠.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니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이혼하자는 말은 매일 하면서 이유는 왜 안 말해주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내가 뭘 어쨌길래 저러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말을 해야 이해를 하든 이혼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40년을 같이 살았으면 말 못할 게 뭐가 있다고 저러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날 밤 침대 끝에 앉아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혼 이야기 그만하라고요. 석진이 결혼할 때까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석진이 장가 보내고 나서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대답이 없었어요. 눈만 깜빡이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실랑이를 하면서 2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도 남편은 가끔 이혼하자고 했어요. 저는 매번 석진이 결혼하면 그때 이야기하자고 넘겼습니다. 신기하게도 아들 이야기를 꺼내면 남편이 더 이상 말을 안 하더라고요. 입을 다물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인가 보다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석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희숙이랑 결혼하기로 했어요.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드디어 결심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아들이 장가를 가는구나. 전화 받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느껴졌어요.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양가 상견례도 하고 예식장도 알아보고 스드메도 정하고 정신없이 바빴어요. 저는 식당 일하면서 틈틈이 준비를 도왔습니다. 퇴근하고 와서 피곤해도 석진이랑 통화하면서 이것저것 의견을 줬어요. 피곤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석진이가 결혼 비용으로 고민하는 게 보였습니다. 예식장 대관료의 식대에 스드메, 신혼여행까지 이것저것 들어가는 돈이 많다고 했어요. 석진이가 직장 다니면서 모아둔 돈이 있긴 했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신부 측에서도 보태긴 했지만 여전히 모자라다고 했죠. 저는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을 꺼냈습니다. 5천만 원이었어요. 그동안 살림하고 일하면서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언젠가 아들 결혼시킬 때 쓰려고 묵혀뒀던 돈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석진이한테 5천만 원 줬다는 걸 알고 나서 인상을 확 구겼습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오니까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표정이 안 좋았어요. 돈 없다고 난리치더니 5천만 원이 어디서 나서 석진이한테 준 거야? 남편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신발 벗으면서 자식한테 쓰는 돈이 아깝냐고 받아쳤어요. 남편은 힘없이 저를 바라보며 따지듯 말했습니다. 나한테는 용돈 10만 원도 아깝다면서 아들한테는 5천만 원을 그냥 준다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걸 비교하는 거냐고, 자식 결혼 비용이랑 당신 용돈이랑 같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제가 쏘아붙이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말싸움이 안 되면 항상 저랬어요. 그 뒤로도 남편은 며칠 동안 저한테 말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모른 척하면서 결혼 준비 기간이 흘러갔어요. 2달 후 다행히 별탈 없이 결혼식도 마쳤습니다. 결혼하는 석진이를 보며 제 역할은 이제 다 했다고 생각했죠. 이제 남편하고 둘이서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녁을 먹는데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이제까지 본 적 없는 당당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말을 했어요. 석진이 결혼식도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도 끝내자. 저는 젓가락을 든 채로 멈췄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듣는 이혼 이야기였어요. 또 그 소리예요? 지독하다 지독해. 왜 그렇게 이 집에서 나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고 밥만 떴습니다. 당당하던 눈빛도 그새 사라졌죠.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혼을 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고. 4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면 알았어 하고 해줘야 하냐고 따졌습니다. 나도 이혼 타령 듣는 거 지겨워요. 그러니깐 이유를 말해봐요. 합당하면 나도 군말 없이 해줄게요. 나는 뭐 당신이랑 같이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알아요? 그동안 참고 있던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이 움찔하는 게 보였습니다. 근데 그래도 입을 안 열었어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한테 말했어요. 이혼하고 싶으면 이유를 말하라고요. 이유를 안 말할 거면 이혼해. 이 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이혼 이야기를 안 꺼냈어요. 잠잠해졌습니다. 저는 드디어 포기했나 보다 싶었어요. 이제 그만하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잠잠하던 남편이 1년 전에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와서 씻고 밥을 먹고 TV를 보는데 남편이 갑자기 제 앞에 와서 섰습니다. 리모컨을 들고 있던 제 손이 멈췄어요.
남편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또 무슨 소리를 하려나 싶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진짜 이혼 안 해줄 거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또 그 소리냐고 받아쳤어요. 1년 만에 다시 듣는 이혼 이야기였습니다. 잠잠하더니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이유를 말하라니까 왜 자꾸 같은 소리만 하냐고 짜증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편 반응이 달랐어요. 이혼 안 해주면 자기는 고향집에 내려가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고향집이라니. 시어머니가 요양원 가시면서 10년 넘게 비어있던 그 집을 말하는 거였어요. 시골 한적한 곳에 있는 낡은 집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뭘 할 건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농사를 짓든가 아니면 소일거리라도 있겠지. 목소리에 힘이 없었지만 진심인 것 같았어요.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신이 농사 지어본 적이 있냐고 물었어요. 평생 사무실에서 격리만 하던 사람이 무슨 농사를 지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여기서도 힘들다고 일 안 하는 사람이 거기 가서 할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일할 거면 차라리 여기서 일해요. 제가 쏘아붙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혼 안 해주면 고향으로 내려간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고향집이 10년 넘게 방치돼서 집 수리를 해야 한다면서 3천만 원만 달라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천만 원이 어디 있냐고.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마련하냐고 했죠. 남편은 자기 퇴직금 있지 않냐고 그거라도 달라고 했습니다. 3천만 원만 주면 앞으로 절대 돈 달라고 안 하겠다고 했죠.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저는 그 돈은 석진이 결혼할 때 보태줘서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거 말고도 모아둔 돈 있을 거 아니냐며 없으면 1,000만 원이라도 달라고 했습니다. 급한 곳부터 수리하겠다고요. 돈 없어요. 가고 싶으면 빈손으로 가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솔직히 빈손으로 가라고 하면 안 갈 것 같았습니다. 돈도 없이 어떻게 시골에서 살겠어요. 집도 못 고치는데 거기서 뭘 하겠냐 싶었죠. 근데 남편은 알았다고 하더니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설마 진짜 가려는 건가 싶어 방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남편이 옷장에서 옷을 꺼내서 캐리어에 넣고 있었습니다. 정말 가는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집에 있어도 할 것도 없고 당신한테 구박만 받는데 고향집에 가서 지내겠다고 했어요. 거기서 혼자 살겠다고요.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한번 가서 고생해보라고 했어요. 며칠 버티다가 힘들면 돌아오겠지 싶었거든요. 농사가 얼마나 힘든데요. 시골 생활이 얼마나 불편한데 평생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적응할 리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면 울면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죠. 남편이 짐을 다 쌌습니다. 고집 피우지 말고 갔다가 힘들면 바로 올라와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소리가 나더니 조용해졌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저렇게 가는구나 싶었어요. 왠지 모르게 씁쓸했습니다. 근데 금방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별 감흥이 없었어요. 길어야 일주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고향집으로 내려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돌아올 줄 알았어요. 길어야 3일이면 전화가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힘들다고, 집에 가겠다고,
그렇게 울먹거리면서 연락이 올 줄 알았어요. 평생 고생이라곤 안 해본 사람이잖아요. 시골에서 혼자 어떻게 버티겠어요. 근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저도 먼저 연락하기는 쉬웠습니다. 내가 왜 먼저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먼저 연락하기엔 자존심이 상했죠.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평소처럼 식당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밥 먹고 잠들었어요. 남편 없이도 하루하루가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밥 먹고 식당 가서 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또 혼자 밥 먹고 TV 보다가 잠들고 그게 반복이었어요. 근데 마음 한구석이 자꾸 걸렸습니다. 아무리 밉더라도 4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었어요. 고생 좀 해봐라 했지만 진짜 고생하고 있을 것 같으니까 안쓰러웠습니다. 시골집이 얼마나 낡았는데요. 거기서 혼자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잠은 잘 자고 있을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주말에 남편 고향집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3시간 넘게 걸렸어요. 창밖으로 풍경이 바뀌는 걸 보면서 생각이 많았습니다. 내가 왜 가고 있는 건지, 가서 뭐라고 해야 하는 건지, 남편이 나를 보면 뭐라고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버스에서 내려서 시골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랜만에 와보는 길이었어요. 10년도 더 된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 집들이 보였는데 대부분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를 정도로 낡아 있었어요. 마당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는 집도 있었고 지붕이 내려앉은 집도 있었습니다. 마을에 사람 구경도 힘들었어요. 간간히 밭에서 일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일 뿐이었습니다. 남편 고향집에 도착해 집을 올려다봤는데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심했어요. 흉가 수준이었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내려앉아 있는 것 같았고 벽에는 금이 쩍쩍 가 있었어요. 페인트는 다 벗겨져서 얼룩덜룩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허리 높이까지 자라 있었어요.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마당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호미를 들고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땀이 뻘뻘 흐르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손을 멈추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올 줄은 몰랐나 봐요. 여긴 웬일이야? 남편이 물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마당을 지나 현관으로 들어갔어요. 안은 더 심했습니다. 벽지는 다 뜯어져서 시멘트가 드러나 있었고 바닥은 삐걱삐걱 소리가 났어요. 창문은 제대로 닫히지도 않아서 틈 사이로 바람이 쌩쌩 들어왔습니다. 부엌에 가봤더니 싱크대는 녹슬어 있었고 가스레인지도 없었어요. 휴대용 버너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사람 살 데가 아니잖아요. 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방을 들여다봤는데 더 기가 막혔어요. 이불도 제대로 된 게 없었습니다. 얇은 여름 이불 하나가 바닥에 깔려 있었어요. 베개도 없었습니다. 옷 몇 벌이 구석에 쌓여 있었죠. 당신 여기서 잤어요? 일주일 동안 이런 데서 어떻게 잔 거예요? 남편은 대답 없이 고개만 숙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아무리 싸웠어도 이런 데서 살라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저는 남편한테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괜히 고생하다 병 생기지 말고 그냥 집에 가자고요. 여기서 뭘 하겠냐고 했어요. 이런 데서 농사는 무슨 농사를 짓냐고 겨울 되면 얼어 죽겠다고 따졌습니다. 근데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안 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살겠다고요.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냐고 다그쳤어요. 나랑 사는 게 그렇게 싫냐고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길래 이런 데서 살겠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보라고, 이유가 뭐냐고 계속 물었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바닥만 쳐다봤어요. 또 그러는 거였습니다. 이혼하자고 할 때도 그랬어요. 이유를 물으면 절대 말을 안 했습니다.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한참을 설득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안 간다고 버텼어요. 자기는 여기서 살겠다고, 집에 있어 봤자 눈치만 보인다고, 차라리 여기가 낫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뜨끔했어요. 내가 그렇게 눈치를 줬나 싶었습니다. 저는 버스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했어요. 마지막 버스를 놓치면 오늘 집에 못 가거든요.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남편이 마당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호미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올라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흉가 같은 곳에서 혼자 사는 게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이불도 없이 저 얇은 거 하나로 어떻게 자고 있을까? 밥은 뭘 먹고 있을까? 집 고치는 돈을 줄까도 생각했습니다. 3천만 원은 못 줘도 1,000만 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집을 고쳐주면 거기에 진짜 눌러앉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 평생 떨어져 살게 되는 거잖아요. 저러다가 힘들면 알아서 올라오겠지.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더 고생하면 정신 차리겠지. 겨울 되기 전에 돌아오겠지라고요. 그렇게 남편을 두고 올라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 한 달은 자주 연락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화해서 밥은 먹고 다니냐고, 몸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잘 산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짧게 대답했죠. 걱정하는 저와 달리 남편은 제 연락도 귀찮은 것 같았습니다. 저도 지쳐서 점점 연락이 안 하게 됐습니다. 자존심도 상했고요. 그래서 저도 연락을 안 했습니다. 전화 안 하고 문자도 안 하고 남편이 먼저 연락하면 받아주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남편은 연락이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문자도 없었어요. 진짜 죽었나 싶을 정도로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어요. 저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혼자 밥 먹고 TV 보다가 잠들고 남편이 없어도 똑같은 일상이 반복됐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허전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하기도 했어요. 근데 가끔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뭘 하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그 흉가 같은 집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걱정도 되고 궁금도 했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싶어서 인터폰을 봤어요. 화면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6개월 만에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남편이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살이 많이 빠져 있었어요.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눈이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옷도 남루했어요. 낡은 점퍼에 해진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에 보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초췌해 보였어요. 웬일이에요?
이제 집에 돌아온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속으로는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싶었어요. 고생하다가 결국 돌아온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집에 들어오려는 게 아니라 할 말이 있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더니 한숨을 푹 쉬었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아서 기다렸죠. 한참을 뜸들이더니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겨울이 오는데 집을 수리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을 것 같다고 했어요. 벽 틈으로 우풍이 들어오고 보일러도 새로 해야 한다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얼어 죽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달라고 했어요. 3천만 원. 없으면 1,000만 원이라도. 급한 곳부터 수리하게 제발 좀 도와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또 돈 이야기였습니다. 진짜 없어요. 괜히 고생하지 말고 이제 집에 들어와요. 왜 고생을 사서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6개월 동안 저렇게 고생하면서 버틴 거 보니까 대단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거든요. 이제 그만하고 집에 들어오면 되잖아요. 남편은 한참 말이 없더니 저를 보면 말했습니다. 돈 주겠으면 그냥 이혼해.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6개월 만에 찾아와서 또 이혼 타령이냐고, 지겹지도 않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답답한 듯 남편이 말을 했어요. 도대체 왜 이혼을 안 해주는 거야? 저는 이혼할 이유가 없잖냐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싸우기를 했어요. 아니면 서로 죽일 듯 미워하는 사이예요.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이혼을 하냐고 했어요. 이제 늙으면 서로 의지할 사람은 우리 둘뿐이에요. 그리고 재산도 별로 없는데 이거 둘이 나눠 가지면 둘 다 굶어 죽어요. 제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이 집이랑 국민연금이 전부인데요. 그걸 나눠 가지면 둘 다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자 남편은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을 했어요. 나는 3천만 원이면 돼. 나머지는 당신 다 가져. 국민연금도 포기할게. 저는 콧방귀를 꼈어요. 장난하냐고, 그럼 당신은 뭘 먹고 살 거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했어요. 3천만 원으로 집 고치고 고향집에서 소일거리 하면서 살겠다고요. 동네에 일거리 은근히 많다고 했습니다. 그거 하면서 살면 된다고 했죠. 저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집에나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애들도 걱정한다고요. 석진이가 가끔 아버지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어본다고요. 아버지가 돼서 왜 애들 걱정시키냐고 했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현관으로 가더니 신발을 신었어요. 됐다고,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저는 현관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또 이렇게 가는구나 싶었어요. 왜 저렇게까지 이혼을 하고 싶은 건지 정말 모르겠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쉬운 건지, 나랑 사는 게 그렇게 힘든 건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거실로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는데 화면이 눈에 안 들어왔어요. 남편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살이 빠져서 앙상해진 얼굴, 움푹 들어간 눈, 낡은 옷. 6개월 동안 얼마나 고생했으면 저렇게 됐을까 싶었어요. 3천만 원. 그 돈이면 집을 고칠 수 있다고 했어요. 사실 3천만 원 주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근데 그 돈을 주면 남편은 진짜 거기서 평생 살 거였어요. 영영 안 돌아올 거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다녀간 뒤로 며칠 동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낮에 식당에서 일할 때는 괜찮았어요.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생각할 틈이 없었거든요. 설거지하고 반찬통 나르고 테이블 닦고 손이 쉴 틈 없이 움직이니까 머릿속도 비워졌습니다. 근데 밤이 문제였어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혼자 밥 먹고 TV 보다 보면 자꾸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얼굴, 움푹 들어간 눈, 낡아빠진 옷. 6개월 만에 본 남편 모습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3천만 원 빼고 재산도 다 포기하고 국민연금도 다 포기하겠다고 했던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보통은 이혼할 때 재산 더 받으려고 싸우잖아요. 근데 남편은 반대였어요. 3천만 원만 달라고 나머지는 다 당신이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진심으로 들렸어요.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재산 다 포기하고 연금까지 포기하면서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정도 조건이면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 어차피 지금도 떨어져 살고 있고 이혼한다고 해도 원수처럼 헤어지는 게 아니니까 필요하면 볼 수도 있고요. 남편이 3천만 원만 받고 나머지 다 포기한다는데 이보다 좋은 조건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남편이 걱정도 됐습니다. 겨울이 코앞이었어요. 고향집은 지붕에서 비가 새고 벽 틈으로 바람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 상태로 겨울을 버틸 수 있을까요? 아무리 밉더라도 얼어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던 어느 날, 달력을 보니까 시어머니 기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벌써 1년이 됐더라고요. 작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첫 기일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됐습니다. 이혼도 안 했는데 시어머니 제사를 안 지낼 수는 없잖아요. 남편이 지내야 하는데 그 사람은 제사 음식도 할 줄 모르는데 걱정이 됐죠. 고민 끝에 남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나예요. 다음 주에 어머니 기일인데 알고 있어요? 남편은 안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사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은 잠깐 뜸을 들이더니 안 와도 된다고 했어요. 간단하게 하겠다고요. 저는 그래도 첫 기일인데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려가서 제사 음식 준비하는 거 도와주겠다고 했죠. 남편은 한참 말이 없다가 알았다고 했습니다. 기일 당일 아침 일찍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시장에 들렀어요. 제사 재료를 샀습니다. 나물이랑 생선이랑 과일이랑 비닐봉지가 양손에 가득 들렸어요. 시골길을 걸어서 남편 고향집에 도착했습니다. 6개월 전에 왔을 때랑 별로 달라진 게 없었어요. 여전히 흉가 같았습니다. 지붕은 여전히 뚫려 있었고 벽에는 여전히 금이 가 있었어요. 마당 잡초만 좀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6개월 전이랑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부엌에 가봤는데 여전히 휴대용 버너 하나뿐이었어요. 냄비도 변변한 게 없었습니다. 여기서 제사 음식을 어떻게 해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쨌든 제사는 지내야 했습니다. 휴대용 버너로 음식을 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불도 약하고 냄비도 작아서 한 번에 조금씩밖에 못했거든요. 다행히 제사 시간에 늦지 않게 겨우 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 영정사진 앞에 음식을 올렸어요. 남편이랑 나란히 앉아서 절을 했습니다. 술을 올리고 묵념을 했어요.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남편이랑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 게 오랜만이었어요. 6개월 만이었습니다. 근데 대화는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숟가락만 움직였습니다. 밤이 늦어서 집에 못 돌아가게 됐습니다. 마지막 버스가 이미 끊긴 시간이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하룻밤 자고 다음날 가기로 했어요. 잘 준비를 하려고 방에 들어갔는데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우풍이 너무 심했어요. 창문 틈으로 바람이 쌩쌩 들어왔습니다. 이불도 얇아서 몸이 으슬으슬 떨렸어요. 이가 덜덜 부딪혔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렸어요. 근데 소용없었습니다. 춥더라고요. 한겨울도 아닌데 이 정도면 진짜 겨울에는 어떻게 버티나 싶었어요. 이 상태로는 동사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남편은 이제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는 겨울을 못 버텨요. 이혼을 하든 그냥 주든 3천만 원을 줘야 했죠. 이혼을 해야 하나, 그냥 줘야 하나 밤새 고민을 하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온몸이 뻣뻣하고 바닥이 딱딱해서 등이 아팠습니다. 어젯밤 남은 음식이랑 밥으로 아침을 차렸습니다. 마주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결심이 섰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이혼하고 싶어요? 남편이 숟가락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 말한 거 진짜예요? 3천만 원만 주면 된다는 거요? 남편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3천만 원만 받고 나머지는 다 포기하겠다고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당신이 그렇게 원하면 이혼해 줄게요. 남편 눈이 커졌어요. 정말이냐고 몇 번을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5년 동안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저는 덧붙였습니다. 근데 이유는 안 알려줄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이혼하고 싶은 건지요? 남편은 또 입을 다물었어요. 한참을 뜸들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알았다고 했어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물어봐도 대답 안 할 거니까요. 집으로 돌아가서 이혼 준비하겠다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겨울 오기 전에 집 고쳐요. 그 상태로는 못 버텨요.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생각했습니다. 5년 동안 이혼하자고 조르던 남편 소원을 드디어 들어주게 됐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어젯밤 그 추위를 생각하면 안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상태로 겨울을 보내다가는 진짜 죽을 수도 있거든요. 3천만 원이라도 줘서 집을 고치게 해야 했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올라타서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시골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논밭이 보이고 산이 보이고 작은 집들이 보였습니다.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어요. 이미 1년 넘게 떨어져 살았으니까 익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시청에 가서 협의이혼 신청서를 받아왔어요. 서류를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름 쓰는 칸, 주민번호 쓰는 칸, 주소 쓰는 칸. 빈 칸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40년 결혼 생활이 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또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선뜻 쓰질 못했어요. 쓰고 나면 진짜 끝이잖아요. 며칠을 그렇게 미뤘어요. 서류는 식탁 위에 놓아두고 볼 때마다 한숨만 쉬었습니다.
이게 맞나? 진짜 이혼해야 하나? 자꾸 생각이 바뀌었어요. 근데 남편 고향집에서의 추이가 떠올랐습니다. 빨리 이혼하고 돈을 줘야지. 남편이 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칠 후 가정법원에 가서 합의혼서를 제출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남편은 일이 있다며 황급히 자리를 떠나려고 했어요. 오랜만에 밥이라도 한 끼 먹으려고 했는데 서운했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3천만 원은 오늘 보내줄게요. 집 고쳐서 따뜻하게 지내요. 겨울에 얼어 죽지 말고요. 남편은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40년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은행 앱을 켰습니다. 남편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했어요. 숫자를 누르는데 손가락이 무거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니까 송금 완료라고 떴어요. 그걸로 진짜 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입금했다고 언제든지 힘들면 돌아오라고요. 남편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였어요. 이혼하고 나면 서운하고 막 그런 감정이 들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남편이랑 1년 넘게 떨어져 살아서 그런지 익숙했어요. 이혼한 게 실감이 안 났습니다. 그냥 예전처럼 떨어져 지내는 거라는 생각뿐이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일상은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당 가고, 저녁에 퇴근해서 혼자 밥 먹고, TV 보다가 잠들고. 남편 있을 때랑 다른 게 없었어요. 어차피 1년 넘게 이렇게 살았으니까요. 3개월 후에 국민연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70만 원 정도였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생활비에 보탬이 됐어요. 남편이 연금 포기했으니까 제가 다 받는 거였습니다. 이제 혼자 사니까 모아둔 돈이랑 연금이면 일 안 해도 아껴 쓰면 될 것 같았어요. 집도 주택연금으로 돌렸습니다. 매달 나오는 돈이랑 국민연금 합치면 생활비로 충분했어요. 그렇게 식당 일을 그만뒀습니다. 몸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날이 따뜻해지니까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산책도 하고 시장 구경도 하고 바쁘게 일할 때는 못했던 것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끔 전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겨울을 잘 보냈을까? 집 수리는 했을까? 밥은 잘 먹고 다닐까? 궁금하더라고요. 연락을 해볼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이혼했는데 내가 연락하면 오지랖처럼 보일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걱정이 돼서 아들 석진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안부를 묻고 이것저것 이야기하다가 슬쩍 물어봤어요. 아버지 소식 들었냐고요. 석진이는 자기도 잘 모른다고 했어요. 3개월 전에 통화한 게 마지막이라고요. 그때 잘 산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구나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잘 산다고 했으니까 괜찮은 거겠지 싶었습니다. 뭔가 찜찜하기는 했지만 그냥 신경을 끄기로 했어요. 이혼한 사이인데 내가 뭘 어쩌겠어요. 잘 살고 있다니까 잘 살고 있겠지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또 가을이 왔습니다. 이혼하고 거의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남편한테 연락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도 안 했고 남편도 안 했어요. 아들 석진이한테 물어봐도 자기도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가끔 안부 문자 보내면 짧게 답장만 온다고요. 살아있긴 하구나 싶었어요. 그러다 시어머니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작년에는 고향집에 내려가서 제사를 지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이혼했으니까 안 가도 되는 거였습니다.
남이 됐으니까요. 근데 작년에 직접 음식 준비해서 제사 지낸 게 생각났어요. 그때 남편 혼자 두고 올라오면서 내년에 또 오겠다고 했거든요. 이혼하기 전이었지만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고민 끝에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제사 음식까지 준비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남편 얼굴이나 보고 오려고요. 1년 가까이 못 봤으니까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기일 당일 아침에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시골길을 걸었어요. 작년에 왔던 길이라 익숙했죠. 남편 집이 가까워 질수록 걱정이 됐습니다. 남편이 왜 왔냐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설마 제사 도와주러 온 사람한테 가라고 하진 않겠죠.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걱정을 하며 걷다 보니 고향집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마당에 풀이 다시 자라 있었고 현관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1년 전에 올 때보다 더 상태가 안 좋아진 것 같았어요.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집 주변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됐거든요. 쓰러져 있는 건 아닌지, 다친 건 아닌지. 최악의 상황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어서 안이 잘 안 보였어요. 다른 창문으로 가봤습니다. 집 뒤쪽으로 돌아갔어요. 부엌 창문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커튼이 없었어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휴대용 버너도 없고 냄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 사는 집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집 주변을 돌면서 창문마다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로에서 차 소리가 났어요.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낡은 트럭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섰어요. 문이 열리더니 할아버지 한 분이 내렸습니다. 농사 짓는 분인지 작업복을 입고 장화를 신고 계셨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남의 집 창문을 기웃거리는 모습이 수상해 보였나 봐요. 거기서 뭐 해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얼른 인사를 하며 여기 사는 사람을 아시냐고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집을 올려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민철이 집이라고 했어요. 민철이요.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맞았어요. 저는 반가워서 얼른 설명했습니다. 제 남편인데, 아니 전 남편인데 연락이 안 되고 집에도 없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고요. 혹시 어디 갔는지 아시냐고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말했습니다. 민철이? 민철이 여기 안 사는데. 안 산 지 꽤 됐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어디 사는지 아시냐고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턱을 긁적이며 생각하더니 손가락으로 멀리 가리켰습니다. 글쎄, 아파트로 이사 간다고 하던데. 저 멀리 보이는 아파트 있지? 거기 산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할아버지가 가리키는 쪽을 바라봤어요. 멀리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새로 지은 것 같았어요. 저는 혹시 주소를 아시냐고, 몇 동 몇 호인지 아시냐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건 모른다고 했어요. 혹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뭔가 생각난 듯 말했어요. 아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민철이 동네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알 수도 있다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낡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누르더니 귀에 대고 기다렸어요. 잠시 후 전화가 연결됐나 봐요. 할아버지가 통화를 하다가 차로 가더니 무언가 적기 시작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할아버지가 종이 한 장을 건네줬어요. 아파트 이름이랑 동호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알려준 주소를 손에 쥐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으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3천만 원만 달라고 그렇게 사정사정하던 사람이 집도 안 고치고 아파트에 산다고요. 3천만 원도 없던 사람이 무슨 돈으로 아파트로 이사를 가요? 말이 안 됐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버스를 타고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내렸습니다. 신축 아파트였어요. 하얗고 깨끗한 건물이었습니다. 외벽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조경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나무도 새로 심은 것 같았고 하단에 꽃도 피어 있었죠. 남편이 여기 산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돈 없다고 하던 사람이 이런 데서 살아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할아버지가 알려준 호수 앞에 섰어요. 현관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기다렸지만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다시 누르고 기다렸지만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문 안쪽이 조용했습니다. 한참을 눌렀지만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멍하니 있었어요. 혹시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이랑 착각한 건가 싶었습니다. 아니면 남편이 또 이사를 간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그냥 돌아갈까 생각했습니다. 버스 시간도 있고 여기서 마냥 기다릴 수도 없으니까요. 근데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기가 아쉬웠어요. 정말 남편이 여기 사는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 복도에 쭈그리고 앉았어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올 때까지요. 시간이 흘러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더 기다리고 싶었지만 버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 버스를 놓치면 오늘 집에 못 가거든요. 저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포기해야겠다 싶었어요. 다음에 다시 와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렸어요. 잠시 후 딩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골프복을 입고 어깨에는 골프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평생 골프 치는 거 본 적도 없는 사람이 골프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50대로 보이는 여자가 있었어요. 파마 머리에 화장을 진하게 했더라고요. 밝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남편이랑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남편도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저보다 더 놀란 표정이었어요. 당황한 게 역력했습니다. 남편이 여자한테 먼저 들어가 있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골프 가방을 건네줬습니다. 여자가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가방을 받아들고 복도를 걸어갔어요. 아까 제가 기다리던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났습니다.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입이 안 떨어졌어요. 너무 황당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 만에 정신이 들었어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고향집은 어떻게 하고 여기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어요. 고향집은 고쳐도 안 될 것 같아서 아파트로 이사 왔다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3천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무슨 돈으로 아파트를 사냐고 물었어요. 신축 아파트가 얼마나 비싼데
그 돈으로는 어림도 없잖아요. 남편이 머뭇거렸습니다. 뭔가 말하기 싫은 표정이었어요. 제가 재촉하자 한참을 뜸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받은 유산이 있어.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근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또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머니, 유산이면 5년 전이잖아요. 그때부터 유산이 있었던 거예요. 5년 동안 돈 없다고 하면서 몰래 숨겨놓은 거였습니다. 저는 그 5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서 식당 가서 허리 휘어가며 일했어요. 그렇게 벌어서 생활비 대고 남편 용돈 주고 시어머니 요양원비 보태고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이면 나도 일 안 해도 됐고 당신도 편하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왜 숨겼어요? 5년 동안 왜 날 속인 거예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복도에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또 입을 다물고 바닥만 쳐다봤습니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상관이야. 늦었으니까 빨리 가. 남편이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빨리 가라고요. 저는 더 화가 났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비밀이 많아요? 이혼한 이유도 안 알려줘. 돈 숨긴 이유도 안 알려줘. 그냥 속 시원하게 한 번만이라도 말해봐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서러웠습니다.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속고 있었다니요. 아무 말 없던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결심한 표정이었어요. 정말 알고 싶어? 남편이 물었어요. 저는 빨리 말하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고 5년 동안 궁금했던 거라고요. 남편이 담담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땅을 상속받았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컸다고요. 요양원 가시기 전에 시골에 땅을 좀 갖고 계셨는데 그게 개발이 되면서 값이 많이 올랐다고 했어요. 그거면 노후 걱정도 없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그 다음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당신한테 무시만 당했어. 근데 그 돈을 당신하고 같이 쓰기 싫었어. 그게 다야. 그 말을 듣고 그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계속 이혼하자고 한 거예요. 이혼하고 지금처럼 혼자 쓰려고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그때 내가 이유를 물어봤을 때 그렇게 말하고 이혼하면 되지. 뭐가 그리 대단한 이유라고 5년 동안 입 다물고 있었어요? 남편이 피식 웃었습니다. 비웃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고 하면 당신이 그냥 보내줄 것 같았냐고요. 어떻게든 나눠 가지려고 했을 거라며 재산 분할한다고 난리 쳤을 거라고요. 그래서 말 안 했다고 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40년을 넘게 같이 살았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차가운 눈빛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40년 동안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 뭐가 너무해. 저는 억울했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없는 살림에 같이 살아보겠다고 잔소리 좀 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인 건가요?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나를 뭘로 보고 그딴 식으로 속인 건지 5년 동안 나를 가지고 논 거잖아요. 저는 남편 걱정하고 안쓰러워서 3천만 원까지 줬는데 바보같이 속아 넘어간 거였죠.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식으로 속여?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복도에 제 목소리가 울렸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서러웠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아까 그 여자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저를 쳐다보더니 전 남편한테 말했어요. 오빠, 경찰 부를까? 오빠라고요. 저는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여자한테 괜찮다고 들어가 있으라고 했어요. 여자가 저를 한번 흘겨보더니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둘의 모습을 보면서 어이가 없었어요. 불쌍한 척 다 하더니 새 아파트의 골프의 여자까지 팔자 고쳤네?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저를 쳐다봤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표정 하나 안 변했어요. 그래, 잘 먹고 잘 살아. 저는 그 말을 남기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서 눈을 감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어요. 5년 동안 이혼하자고 조르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돈 때문이었구나. 나랑 돈 나눠 쓰기 싫어서였구나라고 생각하니 비참했어요.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 길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남편에게 정말 잘못한 건가? 천천히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몇 번을 생각해도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없는 살림에 열심히 살려고 아둥바둥 노력한 거 밖에요.